한편 포로로 잡혀있는 진규는 매일 밤마다 활주로 복구 작업에 끌려다니던 어느 날 배가 살살 아프더니 설사가 시작되고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도 살려고 아픈 배를 문지르며 일을 해야 했으며 쉴 새 없이 변을 보러 다녔고 나오는 음식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를 악물고 다 먹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아파서 찔찔 매는 것을 본 미군 포로가 금계랍을 주어서 먹었는데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더니 그만 쓰러지면서 진규의 귀에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이 아새끼래 두겠구만. 그리고 어느새 꽹과리를 치고 흥겹게 한바탕을 놀면서 거푸 막걸리를 들이키고 있었다. 음전이 생글생글 웃으며 옆에 있는 자배기에서 조롱박으로 막걸리를 떠주었다. 진규가 벌떡벌떡 마시면 바로 떠주었다. 그러면서 한 자배기의 술을 다 마시자 음전이 웃으며 더 가지고 올게요. 하면서 어느 집인지 모를 커다란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 술 가지고 와. 술 가지고 와. 그런데 음전이가 술자배기를 이고 나오다 대문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술자배기가 와장창 하는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깨어졌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열린 창고 문으로 눈부신 햇살이 들어와 눈을 뜰 수가 없었으나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햇살을 가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총을 맨 인민군과 포로 2명이 들것과 삽과 괭이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아, 내가 죽었구나. 그렇다면 끌려가느니 내 발로 걸어가야지 일어나려고 움직였으나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야, 이 아새 길에 살이띠 하나 살았구만. 길에 살았어. 어제 분명히 죽었었는데 야명도 즐기기도 하구만. 그 소리에 눈을 껌뻑이며 머리를 좌우로 돌려보니 살아있는 게 분명했다. 그리고 간신히 눈을 떠서 살펴보니 가마니가 덮어져 있었고 밑에도 가마니가 깔려져 있었다. 야, 여기다 두디 말고 날래 들고 가자오. 하면서 진규를 단가에 실어 조금 떨어진 어느 민가에 맡겼고 그 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걷어 연병에는 팥국이 최고야요. 하면서 막 해토가 되면서 뾰족뾰족 올라오는 파를 캐다가 팥국을 끓여서 주었다. 국물을 반 대접 정도를 마시고 나니 정신이 조금 돌아서 보니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는데 이런 엉덩이 부분이 친친한 걸 보니 아내가 똥오줌을 싼 모양이라고 짐작을 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걷어 아들 같았으리. 하면서 혀를 찾고 아들이 인민군으로 나갔다고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해서 벗어준 똥 묻은 옷을 내가고 아들이 입던 옷이라며 한 벌 주어서 입었다. 저녁에는 파 국물에 부추까지 넣어서 죽을 쑤어주어 반 대접가량 먹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여 다음 날부터 변소 출입을 할 수 있었다. 진규는 몸이 회복되었고 따뜻한 봄날 다시 작업에 투입되어 야간에는 비행장 복구 작업을 하고 아침을 먹고 수용시설이 모자라 일부는 민가에 흩어져 잠을 자는데 낮에는 미군의 폭격이 있을 때마다 머리를 감싸고 귀를 막고 구석에 머리를 처박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제는 몸을 숙이고 귀를 막고 미 공군 폭격기가 활주로를 폭격하는 장면을 구경을 하게 되었다. 그래, 잘 퍼붓는다. 자, 알 때려 부순다. 하면서 통쾌해하였고 시간이 나면 옹기종기 모여서 무용담을 늘어놓았는데 어떤 포로는 이번 횡성 전투에서 포위될 때 연대장이 헬기를 타고 탈출하려는 걸 이 많은 병사를 다 두고 떠나느냐면서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들고 함께 죽자고 했다는 포로가 있는가 하면 어떤 포로는 지난번 원주서 출발할 때 현병 하나가 출병하는 친구와 악수를 하는 걸 사단장이 보고 군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현병을 걷어차 넘어지면서 철모가 벗겨졌는데 지휘봉으로 때려 머리가 터져서 쓰러졌는데 눈 하나 깜짝 않고 누가 감히 싸우러 가는 용사의 행군을 막아 지체를 하게 해. 이 자식 당장 영창 보내. 했다면서 역시 장군은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했다. 며칠 후 먼동이 터울 무렵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연히 이일호를 만났다. 야, 살아있으니 여기서 만나네. 반갑다. 서로 악수를 하고 걸으면서 이일호가 웃으면서 야, 진규야, 나는 내가 오음산에서 한 일을 알고 있지. 잔규는 움찔했으나 이내 이분 대장이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전우애를 가진 전우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 쉽게 이야기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나저나 꼭 살아서 돌아가자. 그래, 꼭 살아서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가자. 그리고 이후에 서로 자주 만나자.
그래, 난 내가 맘에 든다. 그리고 며칠 후 그렇게 밤이면 밤마다 깜깜한 활주로 복구 공사를 하면서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외국인 포로들을 격리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소독을 하고 내일부터는 모두 학교의 교실에 수용한다고 했다. 다음 날 야간 작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 남쪽 하늘에 새카맣게 전폭기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야, 진규야, 뛰어! 하면서 1호가 먼저 조금 떨어진 민가로 뛰어들고 뒤따라 진규도 뛰어들어갔다. 모두들 숨을 곳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다. 진규와 1호는 민가에 뛰어들어 부엌구석에서 귀를 막고 머리를 쳐박았는데 활주로에는 폭격이 시작되고 무언가 철렁하며 떨어지는 느낌과 화끈한 느낌의 얼굴을 들어보니 온 누리가 시뻘겋게 불구덩이로 변했고 그 불지옥에서 보이는 것은 부엌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문과 윗방 뒷문이 열려져 오직 작고 둥그런 구멍만 보였다. 진규는 그 불문을 향하여 달려나가 윗방 뒷문을 나서며 불붙은 옷을 벗어버리며 내달리는데 기총소사에 파다박하며 총알이 땅에 박히는데 총알이 사람을 피하는 것 같았다. 불붙은 바지를 벗어버리며 뛰다 넘어지기를 하는데 한 바퀴를 선회한 전투기의 기총소사는 한 마리의 사냥감이 되어 달리는 진규의 앞뒤로 총알이 파바박 땅에 박히며 피해갔다. 잽싸게 방공호에 뛰어들어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비행기가 물러갔는지 조용해진 다음 정신을 차리고 온몸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머리는 그슬려 까치둥지같이 되고 온몸에 약간의 그슬린 자욱이 남아있고 목을 이리저리 움직여보니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았다. 그렇게 서너 시간이 흐른 뒤 배가 고파진 진규는 방공호를 나와서 폭격받은 곳을 보니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부서진 집들은 불타 내려앉았고 그 위는 불에 그슬려 하얗게 변한 함성만 남아있었다. 팬티바람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서 폭격을 맞지 않은 집을 찾아가니 모두가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며 천운이라고 했다. 그리고 1호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다른 곳에서 포로가 투입되고 시신을 거두어 묻는데 불탄 집에서 불에 탄 1호의 뼈로 추정되는 뼈를 발견한 진규는 정성스럽게 주워 모아서 따로 조금 떨어진 산기슭에 묻으려 하였으나 그마저 허용되지 않고 커다란 사너리에 쓰레기를 묻듯이 던져 넣는 송장 속에 머뭇거리다 던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한 사람의 귀중한 인연은 진규의 가슴에 자국을 남기고 낯선 땅에 묻혔다. 그리고 인민군 상부에서도 새로운 전술을 세웠는지 유엔군 포로들을 학교에다 수용을 하자 정보가 들어갔는지 그곳은 공습이 없었고 밤에만 하던 활주로 복구 작업을 낮에도 시키면서 비행기가 보이면 호루라기를 불면서 항공하면서 피하라고 하더니 이젠 유엔군 포로들을 풀어놓고 쏠 테면 쏴봐라 하는 식이 되었다. 그러자 미군도 폭격 전에 전투기들이 위협사격을 하여 포로들이 피하게 하고 폭격을 하였으나 인민군들은 호루라기를 불면서 노골적으로 피하지도 못하게 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모아놓고 위대한 우리 인민군 전사들은 지금 미제와 그의 앞잡이 이승만을 부산 앞바다에 쳐넣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공방전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조국의 전사가 되라고 하면서 의용군으로 자원하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에 포로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포로가 우리 국군이 정말 낙동강까지 밀렸을까? 하자 진규가 에이 빨갱이 새끼들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어떻게 믿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앞에 있는 포로가 눈짓을 보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김동무. 지금 뭐라고 했지비 새빨간 거짓말이라니 아이 되겠구먼. 날래 따라 오라우. 어느새 진규의 등 뒤를 지나가던 정치군관이 들은 것이었다. 군관에게 끌려간 진규는 따로 떨어진 학교 사택방에 감금되었고 작업 관리를 하던 군관 하나를 세워놓고 감시를 하게 했다. 걷어 닙두심하지 않고 서리와 허튼 소리를 해서 고욕을 당하시오. 인민군 군관이 말을 붙여왔고 진규는 씩 웃었다. 동무 고향이 어디요? 춘천입니다. 그렇소. 난 평북 용천이요. 그곳에서 피양으로 와서 공부를 하다가 해방을 맞아서 학교를 다니다 인민군에 징집돼 끌려왔으시오. 평양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꽤 잘 살았나 보네요. 잘 살았으면 뭐합니까? 옛날 이야기 뒤요. 토지개혁 때 다 빼앗기고 남은 게 없이요.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그 군관은 심심했는지 가끔씩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진규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야기 미천이 떨어지자 할아버지 아버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군관도 마음을 들어 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친숙해졌다. 내래 있을 땐 쉬고 싶으면 편히 쉬시오. 내래 기침을 하거나 김동무 하고 부르면 쉬다가 일어나 앉아서 반성하는 것처럼 하시오.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자다가 수용소 소장이 보이면 김동무, 김동무 하고 부르면 일어나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수용소 소장이 김동무 반성 많이 했으시오. 네. 그렇게 일회가 지나자 풀어주면서 수용소 소장은 운동장에 포로들을 모아놓고 연단해서 동무들 오늘은 김진규 동무가 자아비판을 하갔으시오. 그러니 잘 알들으시오. 그리고 진규를 연단 위로 올라오게 하고 박수를 치게 했다. 동무들 나 김진규는 오늘도 조국 해방전쟁에 수고하는 인민군 전사들의 노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나 하나만 생각하고 작업을 하는데 불평을 했고 더 나가서 인민군 전사들의 전과를 헛소문이라고 하여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우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인민군 전사들을 생각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서 조국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리자 연단 아래 쭉 늘어서 있던 인민군 경비병들이 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유도해냈다. 그게 공산주의의 자아비판의 실체로 저항적 사상을 가진 사람 중 하나를 조직에서 떼어내어 자아비판을 하게 해서 그 집단에서 왕따를 시켜서 자기들 조직으로 하나 둘 끌어들이는 방법을 쓰는 것이었다. 그러한 수법으로 진규는 시쳇말로 포로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었고 같은 포로들도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진규가 다가가면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진규를 구국 동맹 가입까지 강요했다. 서너 번 거절 끝에 해방된 조국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며 다시 졸랐고 홀로 독방에 있을 때 감시하던 군관이 눈을 찡긋하며 권유를 해서 가입원서에 지장을 찍었다. 김동무 훌륭한 선택을 했소. 하면서 소장을 비롯한 인민군들과 악수를 하는 걸 포로들에게 보여주어 진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열성분자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일로 인해 진규와 허물없이 대화를 하던 포로들은 진규가 다가가면 하는 말을 멈추고 완전히 왕따를 시켰다. 버선목처럼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는 일이고 답답하게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 진규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독방에 있을 때 감시하던 인민군 군관이 진규를 은밀히 불러가 보니 김동무 덕말로 여기에 남을 생각이요. 무슨 소리요? 나는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알았소. 가보시오. 다시 며칠이 지나 그 인민군 군관이 다시 진규를 불러가 보니 낯익은 포로 한 명이 있었다. 서로 얼굴은 보았을 테니 인사들 하시오. 나 김진규입니다. 난 한희천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요. 그러니 서로 비밀을 유지하기 바라오. 그리고 5월로 접어들어 산에 벚꽃이 지는 어느 날 6명이 모여서 서로 얼굴을 한번 익혔다. 그리고 그 군관이 또 한 명의 포로를 데리고 왔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같이 가라고 권해서 모두 7명이 되었다. 그 사람은 8사단 소속이 아니었다. 드디어 5월 15일 북한의 노동절날 인민군 군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도와 정보를 주면서 7명을 인민군 나고자 명단에 넣어서 인민군 복장을 지급받게 해주었다. 그리고 남으로 가는 도중에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했다. 이틀 후 인민군 군관이 만들어준 나고자 명단을 한희천이 받아가지고 나왔고 진규 일행은 그를 따라 인민군 정치보위부 중대본부로 갔다. 그곳에는 수많은 나고병들이 모여 있었는데 인사군관이 나오더니 우리들에게만 동무들은 돌아가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오라는 난감한 지시를 했다. 아, 일이 보류되었나? 아님 영 글러먹은 게 아닐까? 만감이 교차했다. 사실 진규 일행은 일이 안 되면 그날 밤에 탈출을 감행하려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일이 어그러질 것 같아지자 이왕 이렇게 된 것 작업복을 갈아입지 않고 당장 실행에 옮기는데 모두 동의하여 진규를 비롯한 7명은 즉시 행동을 개시했다. 신속하게 산속으로 숨어들어 별자리를 보면서 계속 남쪽으로 걸었다. 그렇게 산속을 한참 가다 보니 산중턱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었다.
일행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살펴보니 피난을 갔는지 아무도 없었다. 그곳에 들어가서야 제대로 인사를 나눌 수 있었는데 같이 가기로 한 포로 하나와 진규만 초면에 가까워 인사를 나누니 한희천은 계급이 대위이고 소위 최돈선, 이등병 윤준철 학도병 서병아 학도병 문영권 이등병 황영수 그리고 김진규 이등병이었다. 자연스럽게 계급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었다. 그곳에서 인민군 군관이 준비해준 계급장을 가지고 왔다며 황영수 이등병이 내놓아 소대장, 특무장, 전사 등의 계급장을 각자 달고 절간 구석구석을 뒤졌다. 부엌에 들어가 부엌 바닥을 발로 쿵쿵 울려보니 둔탁하지 않은 땅속이 빈소리가 나는 게 분명하여 나뭇가지로 파기 시작했고 진규가 해우소에 있는 부삽과 헛간에서 호미와 괭이를 가져다 파보니 쌀독이 있었다. 그리고 장독에는 각종 장아찌와 된장이 있어서 모두가 나서서 밥을 짓고 반찬을 챙겨서 오랜만에 쌀밥을 먹었다. 쌀은 가지고 갈 수 있는 대로 담고 밥도 진규가 이곳저곳을 뒤져서 소금과 깨보숭이를 넣고 주먹밥을 만들어 각자 배낭에 넣고 떠났다. 나무가지를 살펴보아 가지가 많이 나 있는 쪽이 남쪽이라는 짐작을 해가며 이동을 했다. 그렇게 1km 정도 이동을 해서 길이 있는 곳을 나오니 길에는 중공군 보급부대가 마차를 끌고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일행은 슬그머니 합류를 해서 이동 방향이 같은 인민군인 것처럼 따라 붙어서 같이 걸어갔다. 중공군들의 보급부대는 다음 날은 사리원 이틀 뒤 금천 삼거리에서 표지판을 보니 중부전선과 서부전선인 개성으로 가는 화살표가 나왔다. 순간 망설였는데 마차는 중부전선 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지도를 보면서 목적지를 정해두었던 한 대위가 서부인 개성으로 가라고 해서 같이 오던 중공군에게 손을 흔들어 보내며 서부전선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리고 또다시 얼마 동안 그 길을 따라오다 보니 개정역이라는 곳을 지나서 조금 더 가니 19라는 빨간색의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인민군의 19사단의 약칭이었고 평양에서 나고자와 부상자들을 모아 재편성된 사단의 명칭이었던 것이었다. 그때부터 우리들은 19사단 소속으로 위장하여 조심스럽게 하루를 걸어서 개성을 지나서 이번에는 산길을 택해서 동남쪽을 향해 걸었다. 다음 날 강폭이 제법 넓은 강가에 도착해서 주위를 살펴보니 지도와 견주어 보아 임진강이 아니면 한강 같다고 한 대위가 말하면서 진규에게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진규가 다가가 농부를 보니 나이가 비슷해 보였다. 말씀 좀 묵가쓰시오. 저 강이 한강입니까? 아니요, 임진강이요. 한강은 여기서 한 4, 50리 내려가야 하오. 그럼 저 강 건너에는 인민군이 있습니까? 국군이 있습니까? 평양 사투리를 써서 묻던 진규는 바로 말투를 바꾸어 정중하게 물었다. 이곳은 인민군이 가끔씩 나타나고 저 강 건너에는 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 같수만 저 강을 건너려면 요 부근에 배 같은 것 없습니까? 웬걸요? 전쟁통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럼 헤엄쳐 건널 수 있을까요? 절의 배도 강폭이 넓고 물살이 꽤 세요. 헤엄 좀 할 줄 알아도 좀해서 못 건널 거요. 민물 때는 그닥지 않아도 썰물 때는 엄청 세요. 이야기를 전해들은 한 대위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언덕 아래에 있는 집 한 채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니 빈집이었다. 우선 대문을 떼어내어 둘이 한 짝씩 들고 강가 후미진 곳으로 가지고 왔다. 한 대위님, 제가 한번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정말 할 수 있겠나? 저 북한강과 홍천강 합수머리가 제 고향입니다. 그럼 김이병이 건너갔다 와.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곧바로는 못 가고 대각선으로 갔다가 올 때는 제대로 와도 200m 아래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진규는 대문짝에 엎드려 양팔로 물을 밀어내며 건너가기 시작해서 3분의 1쯤 건넜을 때 강 건너에서 사격이 시작되어 급히 반대편으로 엎드려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날 밤을 그 빈집에서 밥을 지어 먹고 나서 한 대위가 물었다. 어떻게 건너면 좋겠나? 제가 보니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 위에 대문을 얹어서 지게꼬리로 단단히 묶고 제가 사다리 앞쪽에서 가면서 헤엄을 칠 테니까 헤엄은 못 쳐도 두 팔로 사다리를 꽉 움켜잡고 발로 저으면서 머리만 내놓고 나무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가는 방법이 제일 나을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겠네.
그날 밤 진규는 지게꼬리를 끌러오고 집 2단을 가져다 새끼를 꼬아놓고 잠깐 눈을 붙이고 갓발기 무렵밥을 지어 먹고 사다리와 새끼줄 그리고 지게꼬리를 가지고 강가로 가서 사다리에 대문을 묶었다. 그런데 강가에 있는 논둑 사이로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이 하는 꼴을 힐끔힐끔 살피고 있었다. 진규 일행도 열심히 뗏목을 만들며 곁눈질로 살펴보니 밀진 모자를 쓴 게 농사꾼 같기는 한데 밀진 모자가 하나같이 새 것이어서 의심이 들었는데 이들은 일은 안 하고 이쪽을 살피는 것이 심히 의심스러웠다. 인민군 아니면 중공군 어제 그 농부는 분명 인민군이 왔다 갔다 했다고 했는데 다가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궁리를 하며 눈치를 살피는데 뗏목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돌연 그들이 일제히 사격을 가해왔다. 무기도 없는 우리 모두는 2팔을 번쩍 들어 항복의 의사표시를 하자 그들이 접근해왔다. 그러는 중에도 마음속은 만감이 교차했다. 다시 그 지겨운 포로 수용소에 가야 하나 가족은 영 못 만나고 수용소로 가야 한단 말인가. 한편 이야기를 앞으로 돌려 중동부 전선의 오미제 고개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 실책이 후술할 참상의 원인 중 하나가 됐기에 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나 육군보병학교에서 전투지경선을 가르칠 때 이 사례를 들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한다. 중국인민지원군 역시 오마치 고개를 잡으면 한국군 3군단의 목줄을 쥔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공세 개시 후 5월 16일 한국군 7사단을 뚫어버리자마자 478연대 이대대 병력들을 고개 쪽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으나 산속에서 길을 잃었고 이 와중에도 선두 5중대는 한밤중에 산을 타고 30km를 돌파한 끝에 5월 17일 새벽에 오마치 고개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군 7사단은 두들겨 맞으며 밀려나는 와중에 오마치가 점령당한 걸 알았지만 한국 육군 3사단이나 9사단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전하지도 않고 후퇴해버렸고 결국 3군단 쪽에서 오마치가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안 건 17일 새벽에 부대 차량들을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 철수시키다 오마치에서 총알 세례를 받은 다음이었다. 한편 옆 동네 7사단의 방어선이 뻥 뚫리고 오마치 고개가 차단당한 사실을 안 9사단장 최석 장군은 사단에 대한 전면 공격은 없었지만 포위를 우려해 휘하 부대들에게 후퇴 지시를 내렸고 9사단도 후퇴하자 3사단장 김종호 장군도 후퇴 지시를 내렸다. 그렇게 3사단과 9사단은 전력을 온전히 보존한 채 현리로 모여들게 되었다. 5월 17일 오전 급거 후퇴를 위해 현리에 모여들었으나 9사단은 오마치 고개를 돌파할 작전을 실시하기는커녕 거기에 모여서 시간만 보내기 시작했다. 5월 17일 오전까지 아무리 많아도 오마치 고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병력은 중대 규모밖에 없었다. 여기에 3사단 병력까지 모여들고 5월 17일 정오 무렵엔 3군단 대부분이 현리에 모였다. 거기다 옆 동네 7사단의 일부 패잔병까지 이곳으로 오면서 현리 일대엔 대혼잡이 벌어졌고 좁은 지역의 부대가 왕창 모이는 바람에 무전기 전파도 서로 간섭을 일으켜 지휘망까지 더 엉망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유선 통신망조차 매설을 깊게 하지 않아 전투 개시 전 중국인민지원군이 모든 탄을 쏟아 부은 공격준비 사격에 거의 끊어진 상태였다. 비록 지휘망이 엉망이 되었다지만 당시 이들이 정찰이나 고개 돌파 같은 시도조차 않고 왜 꿈을 대기만 했는지는 특히 3사단장인 김종호 장군은 개전초 춘천과 홍천 전투에서의 명장과 같은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 뒤늦게 3군단장 유재흥 장군은 연락기를 타고 현리로 와서 9사단장 최석 장군과 3사단장 김종호 장군을 불러 모아 작전회의를 열었고 여기서 각 사단에서 한 개 연대씩을 차출해 오마치를 돌파한다는 작전이 세워졌다. 군단 병력이 멀쩡해서 오마치 돌파는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한 유재흥 장군은 연락기를 타고 다시 군단 본부로 돌아갔다. 이 와중에 현리에 모여든 부대원들 사이에선 이렇다 할 작전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7사단이 밀려났고 그들이 담당하던 오마치도 차단당했다는 입소문까지 돌자 불안감이 높아졌다. 거기다 유재흥 장군이 연락기를 타고 군단 본부로 돌아가자 이를 본 장병들 사이엔 3군단장이 도망쳤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9사단 30연대와 3사단 18연대로 오마치 돌파 작전이 시작된 건 5월 17일 21시. 7사단의 오마치가 점령된 걸 안 때부터 치면 거의 하루가 지나다시피 한 후였고
구사단이 후퇴를 시작한 시간부터 치면 12시간 하고도 몇 시간 더한 후였으며 현리의 3군단이 모인 후부터 쳐도 10시간은 지났고 작전 회의를 마친 후부터 치면 7시간이 지난 후였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현리의 모든 병력은 딱히 큰 공격받은 일 없이 멀쩡했다. 오마치에 대한 제대로 된 돌파 시도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중국인민지원군이나 조선인민군이 현리에 있는 병력에게 제대로 공격을 가한 일도 없었다. 5월 17일 밤에 구사단장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말들은 여기저기서 보이는 편. 혼란 속에 자의적으로 차량과 중장비를 파기하는 장교들도 있었으며 이런 상황은 혼란에 부채질을 하면서 전 병력을 공황 상태로 몰아갔다. 3, 4단장은 그나마 수습을 시도해 보았으나 부대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장비 파기 명령을 내리고 동쪽의 험준한 방태산을 우회해 남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후방의 퇴로가 막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대로 된 전투도 없이 현리에 있던 한국 육군 전 병력은 병사부터 장군까지 한순간에 부대 체계고 뭐고 없는 채로 방태산 속으로 도망치면서 수만 명이 나고병으로 전락했다. 구병단 20군 58사단 127연대 3중대에 참전하고 있는 민성호는 장진호에서 소진된 병력을 호충하여 양구 인제를 지나는 동안 크게 저항을 받지 않고 진격을 했는데 현리에 한국군 3군단이 있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진격을 해보니 뿔뿔이 흩어져 방태산으로 도망을 쳐버려 싱거운 진격이 되고 말았고 그들이 남기고 간 무기가 전과가 되고 말았다. 한편 중부전선의 가평 남단에선 1951년 5월 18일 저녁 중국군의 공세가 개시되자 1대대는 미사리, 2대대는 울럽산에서 밤새 도강하는 중국군을 강타하고 19일 주간 포병과 미 공군의 엄호를 받으며 353고지의 3대대 뒤로 후퇴했다. 여기까지는 계획대로였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군으로서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전방에서 밀려나던 2연대 1, 2대대가 주저항선 뒤로 빠지지 않고 3대대 뒤에 427고지와 나산에 틀어박혀 필사적으로 방어를 시작한 것이다. 거기다 미합 중국 공군과 인근의 7개 포병 대대한 국군 2개, 미 육군 5개가 19일 하루에만 포탄 3만 발에 달하는 화력을 무지막지하게 퍼부어대자 이렇게까지 방어가 탄탄한 걸 보면 한국군의 주저항선이 틀림없다. 고 오판한 중공. 63군 지휘부는 군단 예비대인 189사단까지 가세시킨 3개 사단의 총공세를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어진 중국군의 포위 공격에 2연대는 연대본부가 공격받고 1대 대장이 수류탄에 부상당하여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1대대가 나산에서 남쪽으로 쫓기고 널미고개에서 간신히 병력을 수습하는 등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사전에 선정된 축차 진지에 의지하여 사방을 둘러싸는 전면 방어를 실시하고 여기에 포병과 공군의 화력 지원으로 어떻게든 중공군의 공세를 버텨냈다. 그날 밤 선경은 잠결에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저예요. 꿈에도 잊지 못할 목소리 태봉이었다. 가경자로 들어와 주둔하고 있는 중공군 19병단 63군 187사단의 향도로 뽑혀서 온 것이 이었는데 밤에 여운해골에서 산을 넘어 선경을 찾아온 것이었다. 선경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말문이 막혀서 울기만 했다. 그리고 태봉의 손을 잡아 끌고 산으로 올랐다. 다시 한번 태봉을 끌어안았다. 이젠 헤어지지 않아도 되지 태봉아.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 다시 밀려갈는지 저도 몰라요. 꼭 살아있어라. 세월이 좋아진 다음에 찾아오너라. 지금 내가 여기에 머물다간 아니지 지금 너를 따라서 갈 수 없지 않느냐? 예 그래요. 전 메인 몸이에요. 어디에서든 몸 조심하고 꼭 살아있어야 한다. 예 어머니. 빨갱이 세상이 되면 중공군 187사단에 아들이 있었다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미군이 이기면 절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손을 흔들어 보냈다. 태봉은 몇 번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산을 넘어 여운해로 돌아갔다. 선경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었다. 아들이 돌아와도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았고 어쩌다 아들이 속한 세상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난번처럼 목숨을 부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선경은 입을 앙다물고 눈물을 감추고 집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 무렵 황골에는 중공군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낮에는 L-19 정찰기가 날아다니더니 바로 폭격기에 폭탄이 떨어지고 천지개벽을 하는 소리가 났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사이를 집에 가서 숨어야겠다고 희자는 뛰어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폭탄은 사람을 피하여 갔고 마당에는 커다란 웅덩이가 서너 개나 생겼는데도 희자도 집도 무사했다. 모두 천운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 옆 산기슭에 방공호를 파고 온 식구들이 들어앉았다. 태복이네도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철호가 집 뒤에다 며칠을 걸려서 방공호를 만들었다. 한편 폭망한 3군단은 하진부리에서 5월 20일까지 제3사단 3621명 34%, 제9사단 4582명 40% 등 37%의 병력 수습에 성공했다. 다만 이들은 겨우 개인화기만 휴대하거나 맨몸으로 빠져나오다 보니 대포 등 중장비는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다. 대위기 상황에 미 육군 제8군 사령관 육군대장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은 야전군 예비대인 미군 제3보병사단을 급파하고 동해안 쪽에 건재하게 버티고 있던 백선엽의 국군 제1군단 병력을 동원해 돌파구를 틀어막아 겨우 전선 유지에 성공했다. 제1군단은 어려운 전황에도 병력을 쪼개 군단 예비대인 제11사단 제20연대를 대관령으로 급파, 중공군 선견대가 대관령을 장악하기 전에 이를 확보했다. 만약 대관령까지 탈취당했으면 현재의 영동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영동-과영서 간 교통로가 완전히 막혀 제1군단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강릉 비행장에 전개된 미 공군 항공전력도 제 기능을 못할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 8군에서는 반격 태세를 갖출 때까지 국군 제3군단에 더 이상 밀려나지 말고 현 방어선을 지켜내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에 따라 제3군단은 하진부리 일대의 방어선을 형성했다. 하지만 이들이 또다시 밀려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21일이 되자 제3군단 병력은 또다시 패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돌파구 서쪽 속사 방면에서 막 반격에 돌입한 미군 제3보병사단의 우측면이 노출되면서 일시적으로 반격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격분한 벤 플리트 장군은 결국 국군 제3군단의 해체를 명령하게 되었다. 현리에서의 패배가 제3군단 해체의 원인이라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현리에서의 패배로 인해 바로 군단이 해체된 게 아니라 하진부리 일대에서 또다시 어이없이 붕괴되는 제3군단의 상황을 목도하고 벤 플리트 장군이 해체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한편 중부전선에서는 사단 본부와 다른 연대들은 이 연대의 외로운 혈전을 애타는 심정으로 주시하며 한시라도 빨리 공격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렸지만 6사단 사령부는 물론 미 9군단도 섣불리 반격을 지시할 수 없었다. 이는 사단 책임 구역 내 중공군 공세는 군단 전체를 선형으로 잇는 주저항선에 도달하지조차 못한 상황이었고 6사단 본대가 주저항선을 넘어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차상급 부대인 미 8군 차원에서 야전군 전체가 반격으로 전환한다는 지침이 내려와야 했기 때문이다. 사단 사령부의 어떤 장교는 안타까운 나머지 지휘소 천막 밖으로 나가 동쪽 하늘을 향해 어서 날이 밝으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무렵 주공격 루트인 동부전선의 중공군은 현리 전투에서 승리 전선을 돌파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대관령을 지키는 한국군 1군단의 벙커고지와 미 2사단이 견부진지를 굳건히 고수하자 돌파하지 못하고 보급이 위태로웠다. 또한 경기도 광주에서 10시간 만에 100km를 달려와 평창 속사리에 전개한 미 8군 예비대 미 3사단이 봉쇄에 들어간 19일부터는 중국군 5월 공세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음이 분명해졌다. 이에 미 8군은 21일 기해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실지 회복을 위한 제한적 역습이 아니라 동부전선의 적 주력을 포위선멸하기 위한 야심찬 공격 계획이었다. 적의 군단급 공격을 막아내면서도 전력에 큰 손실을 입지 않은 6사단 역시 이 공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애타게 공격 명령을 기다리던 6사단 본부는 즉각 공격 계획 수립에 착수, 20일 02시 시점에 각 예하부대에 약식 명령을 하달했다. 19일 야간부터 20일 새벽까지 4차례나 이어진 중국군의 파상 공세가 결국 모조리 실패로 돌아간 20일 오전 5시. 용문산 북방 고지군의 주저항선에서 대기 중이던 6사단의 나머지 연대들인 제7, 제19고병연대가 반격을 개시했다.
20일 퇴각을 시작한 중국군을 서서히 압박하여 20일 19시에는 427고지의 최우진지에 집결한 2연대와 공격 중이던 19연대가 연결에 성공했다. 이처럼 제63군의 퇴각은 무질서한 패주보다는 다분히 전략적인 후퇴였지만 어쨌건 한국군 육사단은 군단 급적 병력을 맞아 사흘간의 분전 끝에 예봉을 꺾는 데 성공했다. 이미 중공군 제63군은 19일부터 중서부 전선 전체에서 미군이 대반격으로 전환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가뜩이나 식량과 탄약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한국군 육사단에게 무리한 전면 공격을 계속 퍼붓다가는 후방이 미군에게 차단당해 포위 섬멸당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이에 중공군 제63군은 20일 새벽을 기해 세계 사단 전체를 퇴각시켰고 20일과 21일 야음을 틈타 북한강을 다시 건너 북으로 도주를 시작했다. 이로써 북한강 이남 용문산 방어전은 육사단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승세를 탄 육사단은 22일까지 미 구군단의 1차 목표로 지정된 홍천 강과청 평댐선의 통제선 조지아를 확보한 후 23일 새벽 4시부터 군단 정면 압박부대로 전환 달아나는 중공군 무리를 맹렬히 추격했다. 제63군은 가평 일대에서 배후로 진출하는 유엔군의 포위 시도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군에 배속된 포병의 야포 거의 전체를 유기하는 등 막대한 장비 손실을 입기는 했지만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되고 서쪽에서부터 북한군 1군단, 중공군 제65군이 차례로 패주하자 군법 재판을 각오한 제63군장 푸충비의 결심으로 상급부대 명령 없이 북한강 이북으로 물러나 청평에서 포천 연천 철원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선경이 맘 졸이며 기다린 결과에 역효과가 났고 그녀는 더욱더 태봉이를 잡지 않은 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태봉은 명지산 동쪽 용소 폭포에서 미군에게 잡혀 무장이 해제되고 포로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그 결과 63군의 좌인접 부대이던 제60군은 그대로 측방이 노출됐다. 군단 포위망 우익의 미 7사단 17연대와 좌익의 미 24사단, 21연대는 전차와 차량화 보병으로 구성된 특수임무부 대테스크 포스를 육사단의 양측방으로 고속 진출시켜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일대로 예상되는 중공군 집결지 북방의 포위망을 형성했다. 이때 포위망에 걸려든 중공군 부대는 용문산에서 맞아 싸우던 제63군 병력이 아닌 그 동쪽에 있던 제60군 제184단 병력이 대부분으로 미 전차 차량화 보병 TF가 파고들자 제60군 중에서도 군 후위 임무를 맡은 제184단이 강촌 일대에서 우물쭈물하다가 퇴각의 적기를 놓치고 포위되고 만 것이다. 거기에는 차금돌이 향도로 들어와 있었다. 가평을 지나 강촌에서 북한강을 건너 창촌까지 들어왔는데 금돌이 소주고개를 넘어 발살리서 내미섬에서 강을 건너 보리올에서 널미제로 진격을 하면 설악의 방어진을 형성한 국군 육사단을 협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창촌서 하루를 소비하는 바람에 63군 187, 188, 189 사단이 후퇴를 하는 바람에 강촌서 급기야 가평 쪽으로 후퇴를 하였다. 가평선은 63군 각각 기대봉 넘어 운악산 명지산 등으로 후퇴로를 잡아 후퇴를 하고 있어 결국 184단은 사창리로 가는 길로 후퇴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로 먼저 살겠다고 각각 내뺐고 결국 명성산과 백운산을 넘어온 미군에게 사창리가 점령당하자 지암리 남쪽에 갇힌 중공군 제184단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각계격파 당했고 급기야는 소부대로 쪼개어 무질서하게 포위망을 빠져나가야 했다. 한국군 육사단과 미 구군단은 이러한 적 부대가 식별될 때마다 포격과 공습으로 강타하여 막대한 전과를 올렸다. 중공군은 전투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여 무장도 없는 노무자에게 한 개 분대가 투항하거나 가설병 3명에게 소대가 무장을 해제당하고 투항하는 등 소대, 중대, 심지어 대대급이 줄지어 항복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여기엔 차금돌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물론 중공군 중에서도 아직 전투 의지가 남아있던 이들은 있었고 이들로 인해 포위전 과정에서 몇몇 사병들이 전사당했다. 29일까지 전개된 지암리 포위전에서 육사단은 한국 전쟁 최대 수준의 포로 획득 전과를 거두었다. 육사단에서만 살상 전과를 제외하고서도 포로 2,600명을 획득했고
그 가운데서도 지암리 전투 도중 화천 추격전에 전원 투입된 다른 두 연대와 달리 끝까지 포위전에 참가한 19연대가 1700명의 중공군을 사로잡았다. 육사단의 포위망을 어떻게든 벗어난 중공군도 군단 서측 포위망 외곽의 미 24사단에게 대부분 포착되어 투항했으면 그 수요도 2000명에 달했다. 포위망 안에 걸려든 184단은 중공군 집계로만 7644명을 손실하며 전투병력과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 인력 가릴 것 없이 사단 자체가 완전히 녹아 없어졌다. 한국전쟁을 통틀어 중공군이 개별 사단 수준에서 경험한 최악의 손실이었다.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는 물론이고 베이징의 마오쩌둥조차 포위당한 184단의 상황이 전해지는 즉시 보고하라며 줄담배로 밤을 지새울 지경이었다. 뿔뿔이 흩어져 개별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 소수에 속했던 184단장 정치구인은 격분한 펑더화이에 의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사단장 자리에서 해임됐다. 중공군의 한국군 3군단 전선 돌파로 형성된 돌출부 기절을 차단함으로써 홍천과 인제까지 뚫고 내려온 중공군 주공을 포위 섬멸하려는 의도로 미 제9군단에 부여된 임무는 화천 탈환을 위해 미 제24사단, 대한민국 국군 제2사단, 제6사단, 미 제7사단은 중공군의 5월 공세 때 속사리까지 진출한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6사단이 지암리를 향한 공격을 시작한 23일 오전부터 중동 부전선의 미 10군단과 동부전선의 한국군 1군단도 반격을 개시했다. 미 10군단은 미 9군단이 지암리에서 운용한 것과 유사한 전차와 차량 탑승 보병 위주의 특수임무 부대를 편성하여 인제와 양구 축선으로 돌진시켰고 그 결과 양구 일대의 중공군 동쪽 퇴로가 차단되었다. 지암리에서 포위망 서측방을 완성한 미 제7보병사단 제17보병연대의 전차 차량화 보병 특수임무부대 역시 중공군 184단 섬멸에 직접 참가하는 대신 동북쪽으로 공격을 지속 화천을 점령하여 중공군의 서쪽 퇴로를 봉쇄했다. 동부전선 돌파구에 몰려있던 제9병단 예하 5, 6개 군단 규모의 중공군 주공부대도 시시각각 조여오는 유행군의 포위망을 깨닫고 후퇴를 시작했다. 화천을 향해 진격하던 미 제9군단은 5월 25일 춘천 방면과 속사리 방면에서 후퇴하는 중공군이 화천 일대에 집결하고 있다는 항공관 측 보고를 받았다. 미 제9군단장은 적이 통과할 군단의 최종 목표인 화천 저수지 서쪽의 도로 교차점을 조기에 점령,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미 제24사단 제1연대, 미 제7사단 제17연대,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를 투입했다. 5월 26일 세 개 연대는 춘천하천 도로와 가평지암리 간 도로, 그리고 지암리 남쪽의 국군 전선으로 형성된 삼각형 우리 속에 중공군을 몰아넣었다. 보급로가 차단된 중공군 구병단은 멘붕에 빠져 질서가 유지될 리가 없었다. 그래서 화천댐을 경유하는 중공군 2개 병단의 유일한 탈출로인 오음리와 화천 발전소 구만리 발전소 통로를 향해 모여들었다. 지암리 일대에서 포위망을 전개하고 있던 6사단이 임무 전환을 지시받은 것도 이 시점이었다. 포위망의 19연대와 2연대 2대대를 잔류시켜 적 184단 섬멸을 속행토록 한 후 사단 본대는 26일부터 춘천 북방으로 신속히 이동 화천 발전소와 그 남쪽 매봉산을 다시 점령함으로써 중공군의 퇴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이었다. 중부전선의 중공군을 격파한 6사단이 이젠 동부전선의 중공군을 섬멸할 전면 반격의 최선봉이 된 것이다. 사단 주공을 맡은 부대는 2연대였고 2연대의 주공은 353고지에서 사투를 벌인 3대대였다. 27일 아침부터 험악한 산악지형을 타고 침투 공격을 시작한 2연대 3대대는 오후 늦게 중간 경유지점인 용화산을 탈취한 다음 특별한 적정이 관측되지 않자 저녁 7시 매봉을 향해 야간 행군을 개시했다. 여기에서 3대대의 행군로로는 일반적인 능선이나 평지 대신 8부 능선이 선택됐는데 이는 평지는 너무 멀리 돌아가는 길이고 능선은 중공군에게 부대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3대대가 험악한 산악지형 8부 능선을 따라 전진하기 위해 중공군으로부터 노획한 노새를 분대 단위로 지급, 운용하면서 전력을 기울인 보람이 있어 오후 11시경 매봉이 탈환됐다.
28일에는 주간에 퇴각하는 수천 명 단위의 적 부대를 향해 공습을 유도하는 등 공격 기회를 노리던 3대대는 29일 새벽 은밀하게 공격을 재개해 화천 발전소를 점령하고 461번 도로를 차단, 화천 일대의 통로를 봉쇄함으로써 임무를 완수했다. 이 과정에서 중공군이 황급히 버리고 간 트럭 수십 대 분량의 막대한 보급 물자가 노획됐다. 다만 원래 미 8군 목표이던 적 철수부대는 육사단이 공격을 개시한 27일 시점에서 이미 화천 발전소 통로를 통해 빠져나간 뒤였다는 사실이 후일 밝혀졌다. 즉 중공군 주력 퇴로 차단이라는 상급 부대 의도 자체는 달성하지 못했다. 또한 이 와중에 폐주와 철수 행렬을 엄호하기 위해 새로운 부대가 출몰했는데 전후 공개된 중공 측 기록에 따르면 20군 예하 58사단이 27일 화천에 도달하였다. 보병 위주로 별도의 도하 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중공군에게는 수심이 깊고 동서 길이만 21km, 남북 폭이 1km의 화천댐을 맨몸으로 건널 방법이 없었다. 민성호도 예외 없이 북쪽을 향해 달려 소양강을 건너 북쪽을 향해 철수를 했는데 거대한 호수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한편 폐주 중인 중공군들은 여전히 달아나기에 급급해 나고병과 폐잔병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이 와중에도 상당수가 미 공군의 폭격으로 목숨을 잃거나 파로후를 무리하게 헤엄쳐 건너려다 익사했다. 그렇게 부패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시체가 너무 많아 별도의 인력을 동원해 수거하고 나서야 식수로 이용할 수 있을 지경이었다. 특히 5월 28일 미 제17연대가 화천을 점령하고 국군 제6사단 주력이 화천 저수지 남쪽에서 구만리 발전소와 병풍산을 연하는 캔사스선으로 진출하게 되자 화천 저수지로 퇴로가 차단된 적은 저수지에 익사하거나 대부분 포로가 되었다. 거기엔 경범과 민자의 아들 성호도 용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만 명이 넘는 화천호의 물귀신이 되었다. 그 와중에 최후미로 대기 중인 중공군 제20군예 하백 51사단이 화천댐 서쪽 대일이의 643꼬지 수리봉을 기습 점령 후 방어를 시작했고 이에 6월 3일부터 5일까지 미 제17연대가 항공 지원을 받으며 탈환 작전을 실시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이후 국군 6사단 7연대가 6일부터 취봉과 643꼬지군을 향해 포위 공격을 감행 치열한 백병전 끝에 점령에 성공하였다. 이후 63군은 철수 직후 철원 기마 방면에서 반격을 진행하던 미 1군단 정면에 지연 방어 임무를 맡고 투입되어 6월 초까지 중공군 자체 집계로만 1만여 명에 달하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그 결과 재편성과 전투력 회복을 마치고 전선에 다시 투입될 때까지 반년에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었다. 5월 31일 지게부대에 있던 진운의 부대에 전원을 집합시키더니 국회의 결의로 방위군이 해체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중 애국하는 견지에서 군 보급 업무에 일하고 싶은 사람은 남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렇게 해서 진우는 농사철도 되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황골에서 같이 간 사람들이 따라 나서서 서부전선인 연천에서 걷다시피 해서 다음날 황골에 도착하였다. 그렇게 진운 일행이 돌아오자 얼싸안고 살아 돌아온 기쁨을 나눴다. 여보 서방님은요? 연실이 제일 먼저 진규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아, 포항서 군에 끌려갔는데 소식이 없었어? 네. 이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군에 살아있다면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편지 한 장이라도 보냈을 텐데. 옆에서 듣고 있던 근영의 얼굴은 낙담한 표정이 역력했고 이내 눈가엔 눈물이 고였다. 연실이 근영에게 이복의 동세 걱정 마시게 서방님도 살아계시고 돌아오실 거네. 그럼 자네가 오죽정성을 다했는가 하늘이 아신다면 돌아오실 거네. 윤희도 거들었다. 오랜만에 온 집안이 왁자지껄해지고 그동안 지낸 이야기로 밤이 이슥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진운이 돌아온 것을 본 복수는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와 콩을 담가서 밤새 맷돌에 갈아서 아침에 순두부와 두부를 해가지고 봉숙에게 들려서 보냈다. 다음 날 새벽 근영은 정화수를 떠놓은 장독대 앞에서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양손을 모으고 빌었다. 다시 붙잡힌 진규의 운명은 그 사이 그들이 접근해서 물었다. 당신들 소속이 어딘가? 내 국군입니다. 국군인데 왜 비무장이야? 포로들인데 탈출을 해서 오는 중입니다. 소속은? 제각기 소속을 댔다. 그러자 들이댔던 총구를 거두고
우린 해병대 수색중대 요원이라고 밝혔다. 어제 만났던 그 농부도 수색중대 요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었다. 그 농부 차림의 수색중대 요원은 어제 저녁 때 우리들을 만난 후 비무장 인민군 복장의 한 개 분대 정도의 수상한 자들이 출현하였다고 수색중대 본부에 보고가 되었다. 수색본부 중대에선 총 비상경계령을 발령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동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진규는 중공군에게 포로가 된 지 5개월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해병대 수색중대 요원들이 강가에 준비하여 놓은 배를 타고 1951년 6월 20일 임진강을 건너 그렇게 그리던 대한민국의 품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병 수색중대 요원들의 안내로 진규 일행이 해병대 수색본부 중대에 도착했을 때 그 부대의 지휘관인 해병 중령장교는 우리를 맞이하면서 아군 귀환병이라고 하더니 인민군이 다 된 사람들을 데리고 왔구먼 하면서 진규 일행을 집차에 태우고 해병 헌병대로 향하였다. 진규는 해병 헌병대와 제1사단 헌병대를 거쳐 서울지구 헌병대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선 조사를 받는데 그간의 행적을 물으며 특히 북에서 있었던 것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받았다. 같이 온 포로 중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황영수는 처음인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탈출 계획에 가담하기 3, 4일 전에 수용소에서 언뜻 본 것 같습니다. 그전엔 본 일이 없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그자가 증언하기는 김희병 자네가 자아 비판을 하는 걸 보았다고 하던데? 저는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자아 비판을 했고 제가 독방에 감금해 있을 때 저를 감시하던 장교가 살려면 그렇게 하라고 하여 그리 된 것이고 저는 그때까지 황이병을 본 적이 전혀 없고 그 장교가 소개시켰을 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몇 번씩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틀림없지? 네. 그리고 일주일이 더 지나서 진규를 대구의 임시 수용시설로 헌병이 데리고 가면서 전쟁 중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김희병.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 황영수 그자가 프락치었어.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어쩐지 조사 과정에서 황이병에 대하여 철저히 물어보더라니. 그리고 포로가 7명이나 탈출했으면 걔네들이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구 임시 수용소에 도착한 진규는 어느 날 수용소 상공을 날아가는 L-19 정찰기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안절부절 하다가 막 뛰어가며 항공 하면서 구석을 찾아서 숨었다. 일종의 트라우마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7월 10일 개성시에서 휴전 회담 개시되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들이 착복한 막대한 자금이 정치권 세력, 특히 이승만 지지 세력에 흘러들어간 정황 증거를 포착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너무 일찍 처형되는 바람에 결국 숱한 의문을 남긴 채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통령 이시영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승만에게 호의적이었던 한민당과 민국당계 인사였던 조병옥, 윤보선, 김성수 등은 이승만 정권의 등을 돌리게 되었다. 9월 4일 유엔군은 한국 전쟁에 소련군이 참전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다. 9월 6일 매슈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 정전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제의했다. 수용소에서의 진규는 좀처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비행기 소리만 나면 밥을 먹다가도 탁자 밑이나 구석으로 가서 귀를 막고 머리를 쳐박았다. 지켜보던 수용소 군의관은 외상이 아니니 지켜보기는 했지만 벌써 2달이 넘도록 나아지지 않으니 소속을 정하여 편성을 시킬 수도 없었다. 소속이 있어야 제대라도 시키는데 방위군으로 편성하면서 제대로 된 병적도 없이 그냥 이등병으로 불렸었고 트라우마가 병이라는 사실도 몰랐던 시절로 전문가인 군의관만 알고 있는 병으로 외상도 없는 사람을 병원에 그대로 두기가 난감하여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진규는 방위군으로 끌려가 개고생하다 죽었다 살아나고 구사일생을 살아 돌아왔지만 제대도 아니고 병적도 제대증도 상위군인이란 증서도 없이 병명도 나오지 않는 스트레스성 트라우마에 걸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추석을 며칠 앞둔 9월 9일 진규는 귀가 조치되어 수용소를 나와 서울을 경유해 경춘선 기차를 타고 강촌역에 내렸다. 그리고 부지런히 소주고개를 향하여 걸었다. 이게 얼마만의 귀향이냐 모두들 깜짝 놀라겠지? 모두들 무사할까?
형님은 돌아왔을까? 온갖 생각에 무거운 전투화도 새털처럼 가벼워 젠걸음으로 한숨에 소주곡의 마루에 올라 내쳐 뛰다시피 후동 가재골을 지나 속시를 지나 중소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다. 이때 논에서 피살이를 하고 있던 장인 재종이 진규를 발견하고 철버덕거리며 급히 논두렁을 뛰다시피 나왔다. 아이고 김서방 살아왔네 그려. 살아왔어. 예 장인어른. 진규는 논둑에서 허리를 120도 굽혀서 손이 군화 코끝에 닿도록 절을 했다. 이어서 주위에서 일하던 몇몇이 손을 잡고 기뻐해 주었다. 샘물 구덩이에서 친정 저녁 지을 보리쌀을 씻던 근영이 진규의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다. 옆에 서 있던 영동이와 성동이가 인사를 하는데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다. 그리고 씻은 보리쌀 바가지를 부엌 부뚜막 칡다리 위에 올려놓고 조금 큰 바가지를 덮어놓고 집으로 향해 가는데 영동이가 달려가 이야기해온 식구들이 재종의 집 마당까지 달려왔다. 집으로 향하는데 성동이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진훈이 집으로 향하는 도랑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다. 진훈과 진규 형제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윤희가 저녁을 지으면서 근영에게 자네가 맨날 정화수 떠놓고 빈 보람이 있었네. 네.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오늘같이 기쁜 날이 없는 것 같았다. 5칸밖에 되지 않는 그 좁은 집에서 13명의 식구들이 모여서 진규의 귀향을 기뻐하며 저녁을 먹었고 그동안 진규의 겪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다. 그렇게 진훈과 진규는 그 거센 소용돌이를 벗어나 가장자리에 나와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풍부하지는 못해도 삼형제가 몸성이 무사한 것은 모두 조상님이 보살펴준 은공이라 생각하며 술을 빚고 음식을 장만하여 추석 차례를 지내고 음복을 했다. 여기까지 이 고개를 넘어서면 소용돌이 편이 끝내고 다음 이야기는 이 고개를 넘어서면 애증의 강편에서 계속됩니다. 모두 행복한 추석 되셔요.